또 이제 듣다 보면은 이거는 구의원이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모르지만 양정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 부원장이 지금 이 사태에 좀 관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많이 나오죠. 소문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일하는 스타일이 이게 양정철 스타일이다. 뭐 이런 유튜브 손혜원 의원이 예, 그걸 보고 어디 그런가 얘기했죠. 했고 또 그분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유 이재명을 얘기하는 평론가들은 양정철 전 부원장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을 잘 개인적으로 모르고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구 의원께서 들으신 게 있는지. 뭐 안 그래도 간만에 안부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꺼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 역할을 할 공간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그 주변의 반응이에요. 지금 저는 참 문저털레이라는 말 쓰기 싫지만 아니 그게 우리 일부러 음. 막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쓰면은 딱 입에 붙으니까 그쵸. 저도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뭐죠? 그건 한강세- 그건 안 쓸 것 한강세동,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한강세동. 너무 어려워. 한강세동대주교. 예. 그 보면 유시민 작가라든가 정청래 대표가 양정철 비서관 말을 들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합이에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예. 그래서 주변을 짚어보고 이렇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지금 아니다라고 양측이 다 얘기를 해요. 그쪽하고 좀 통화를 하셨죠? 예, 저도 그 양비하고 직접 통화한 거는 아니고 그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왜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렇게 문저 털레로 묶이는 사람들이 회동을 했다거나 누군가랑 만났다거나 양비가 혹은 문자를 나눴다든가 뭐 이런 근거를 하나라도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막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뭐 김어준 씨가 이제 거기 뭐 장모 기자가 나와서 그 공소취소 거래설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김어준 씨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깝게 주셨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야기한 게 진행자였으면 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좀 제지를 하던가 적당히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지금 이렇게 뭐 양정철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그 문저털레이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유튜브든 뭐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양비 같은 경우는 막 보면 이거 문저털레이어 배우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설계자다 이런 것도 뭐 태극기 부대에서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치과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나갔다 이렇게 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일에 쌓여다 보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소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양정철 부원장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말은 많이 상황에서 나오고 많이 있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짚어봤고요. 오히려 이제 굳이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면 역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뭐 김어준 대표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딴지일보 게시판이 뭐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도 하고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둘의 관계가 그렇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어떤지 좀 순서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 완전히 밀착된 관계잖아요. 그 뭐 김어준 씨 하면은 뭐 그동안 이제 정말 그 진보 쪽의 대형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뭐 낙곰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뉴스공장 지금 겸손은 힘들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뭐 그 역할을 해왔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단골 패널로 출연을 하면서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평론 뭐 말솜씨가 워낙 좋으시고 재밌잖아요. 저도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뭐 산악방에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특히 그 내란 그 전후로 참 재밌게 저도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그 논리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조국 대표 역시 학자 시절부터 단골 게스트로 나서면서 정계 입문의 발판을 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다 아우러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는데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서 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뭐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대 문조 털레어로 묶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 지금 뭐 많이 좀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 그 총리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회의에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하잖아요. 그 친청 대 친석 프레임이 엉터리 프레임이고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친석 대 친명이라는 거는 친석 대 친청이라는 프레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 대표가 만든 말이잖아요. 당에는 친청과 친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두고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풀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었는데 좀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보세요? 일단 두 분의 그러니까 김어준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보면 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과거에 그 이 386 주류 이제 총학생 회장 출신들 운동권들이 주류 언론만 상대를 하려고 할 때 유튜브들이 초기에 막 떴을 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했대요. 근데 정청래 대표만 유독 이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이 정청래 대표의 정보를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그 이 자기의 스피커 파워를 키우는데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 관계인 거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정치적 소스를 제공하고 그걸 갖고 여론전을 펴고 뭐 딴지일보에 글 쓰는 자체도 이제 김어준 대표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옆에서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계로 밀어보면 이번에도 김어준 대표가 문조털레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이제 분개를 하는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진영의 어떤 그 생각을 많이 드러내게 했던 이 빅스피커들까지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거를 헌신과 배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워드를.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는 제가 문화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제안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너무 뜬금포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들이 사실 좀 맞지 않는 현실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유시민 전 의원은 뭐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기 평택을까지 해서 이 김어준 대표가 이제 나는 여권의 빅스피커임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저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본인의 역할과 어떤 이런 게 자그라들면서 스스로 좀 친문 스피커로 역할을 좀 줄여드는 게 아닌가. 친문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여하튼 반 이재명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친명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그런 바운더리에 묶인 스피커로 본인이 좀 역할이 축소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모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 자체는 좀 저는 의아했었는데 그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저기 김어준 씨 관계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뭐 장모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 그거를 해가지고 당이 정말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의 그 보안서 수사권 그 독소 조항을 이제 그 김어준 씨는 계속 자기 방송에서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발칵 뒤집혀진 상황에서도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다른 데도 아니고 또 김어준 프로 가가지고 여기 청와대에서 이런 걸 수정 요구했고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좀 상황도 아니고 마치 거기에 보고하러 가는 것처럼 물론 그 김어준 프로를 보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었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그 장모 기자 그 건 가지고 장모 기자가 고발을 당했을 때 뭐 김어준 씨는 당연히 고발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그 저기 정청래 대표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김어준 씨를 비호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둔 갈등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튼 이 모든 갈등과 그 역학관계의 종착지가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전당대회가 왜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뭐 총선 공천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가는 그 절대적인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당대회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원들의 절대적인 그 지지를 얻으면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지방선거 그 결과에 따른 뭐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 같으면 당대표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도가 급락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영리라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이 하시기도 예. 하는데 본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약간 예. 발언을 저는 박지원 의원을 잘 알지 않지만 네. 발언들 맥락을 보면 네. 요 타이밍에서 이런 말을 던져서 이제 판을 싹 돌려버리시려는 네. 그런 좀 발언들도 많이 하시는 네. 편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는 사실 호남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굉장히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68%인가 거의 70%에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가 박찬대 의원이 아니라 정청래 그 의원한테 쏠리면서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정말 상여를 메고 이제 시위를 하는 당원들이 있었을 정도로 뭐 정청래 씨 사심 공천이다, 뭐 폭거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뭐 이제 순천시장이라든가 무안군수 뭐 이런 그 후보들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했다. 이거를 강행을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행을 했다. 그리고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이 있었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에서 제명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남 강진이 정청래 대표의 부인의 그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자기는 호남의 사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수 공천 과정에서 정가가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회장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원들이 그 상복 입고 상여를 매는 그런 민주당 공천 사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선거에도 호남에서의 예전에 저기 뭐 전당대회 때랑 다르게 이 득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일반 시민들의 눈에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뭐 싸움 자꾸 청와대하고 대립하고 정부하고 대립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이니 뭐 저기 뭐 언론 개혁이니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 이제 강공 위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도층 같은 경우. 그래서 별로 그 지난번에 비해서 득표율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그 정 대표가 지금 권리당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어쨌든 거기다 권리당원에 대한 그 영향력이 지난 경선 때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호남이 관건이죠. 한 35% 40% 되니까 권리당원 비중이.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그때만큼 견고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 선거의 특징이 후보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선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투표를 그만큼 한다라는 거고 그 정체성 투표의 연장에서 보면 호남 당심은 다른 곳에서 1등 이제 순회 경선으로 하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죠. 어디서 이기면 쩍쩍 올라오면서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예, 결과가 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찬대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보면 그렇게 호남 자주 안 갔어요. 오히려 충청을 갔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일주일 상주하는 동안에도 안 갔어요. 정청래 후보가. 아마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의 비중이라든가 호남의 영향력을 봤을 때 지난번 같이 그렇게 견고하다라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김민석이다 하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정 대표가 아까 말했지만 금기 단어 음. 정권은 짧다 뭐 이런 말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정청래 당선이 이재명의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정 대표 쪽에서도 이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두려울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권이 지금 불과 4년 됐는데 정청래는 지금 뭐 불과 1년 지났죠. 그러니까 네. 4년 남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청래가 대통령을 뭐 대통령 성공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당원들도 기본적으로 정 대표를 좋아할 수 있고 권리당원들이 정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민석이 필요하고 정청래는 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게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봤을 때 뭐 정 대표가 아무래도 그동안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 있게 나가는 거이긴 하지만 좀 더 지난 경선 결과와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그렇고 2030 세대가 이제 민주당을 외면하는 이런 표심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요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이제 지금 보면 2030 그다음에 6070 전부 다 지금 반민주당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4050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세대포위 현상이 지금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요 경우에는 다음 총선 대선까지 진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 세력 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내란 세력이 총선 대선에서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30 세대가 왜 박탈감을 느끼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전당대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몽둥이로 다스리네, 뭐 탱크로 밀어버리네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 대응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지하게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죠.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 대표 직설적인 발언, 그다음에 무대뽀 정신, 본인이 그 자기의 별명을 잘 물론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요. 정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의원께서는 저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에 이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 그 민주화 성공 이후의 그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의 역사성도 중요하고 권력의 현재성도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이 권력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 대표가. 그래서 결속과 결집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 차 맞는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넓혀야 될 지지 기반을 어떻게 넓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그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시절에 필명이 쌀입이었어요. 쌀입이라는 게 부패와 이 쓸어버린다. 모든 걸 쓸어버린다는 건데 이제 부패만 눈에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쓸어버린 자리에 땅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쌀이비를 들고 좀 그런 정치도 살리고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안정감이나 신뢰도 주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좀 그 쌀이비가 가는 방향을 좀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쌀이비라고 그렇게 하고 오늘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표현입니다.